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님한테 매달 150만 원씩 드려요? 그것도 결혼해서요. 이러면 이혼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뭐?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라며? 수진이가 착해서 그렇지. 솔직히 장모님한테도 용돈 한 번 못 드렸는데.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눈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더니 사돈한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 거 모를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카카오톡에 올려놨더라. 우리 사위가 사준 가방이라고. 장모 위에서 돈 쓰는 멋쟁이라고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현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자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시켰을 뿐인데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우면 말년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현 씨는 아들을 공부시키고 취업 준비를 시키면서 누구보다도 고생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야 했었는데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현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이 오래도록 지켜질 것이라고 믿은 자신이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며느리의 영향인지도 몰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는 전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씨의 노후였죠. 그래서 현 씨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현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없는 형편의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징글징글하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지상 단칸방에서 방 2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자식에게 줄줄이 새는 돈 때문에 일찍 살림이 필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공부라도 못했다면 일찌감치 포기를 했을 텐데 아들은 똑똑했고 공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주느라 현 씨 부부는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고 둘이 한 20년 열심히 벌면 말년에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겠다 싶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떨어진 거야? 네, 왜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를 안 뽑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요. 그래도 뭐 서울대만 취직하니? 저도 속상해요. 현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1년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녔는데 아들은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아들은 반년 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뒤로는 아들이 자립하기로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까지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 씨도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출근 전후로 아들의 아침과 저녁도 차려줘가며 나름대로 헌신했죠.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스펙이 부족해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뭐? 좋은 대학 나왔어도 취직을 못해? 대학은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럼 뭘 더 해야 해? 어학연수라도 1년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어학연수면 외국에 다녀오는 거야?
유학? 유학까지는 아니고 영어 배우러 가는 거죠. 해외에서 1년간 살다 오겠다는 말에 현 씨 부부는 고민이 컸습니다. 사실 돈만 넘친다면 뭔들 못해줄까 싶은 심정이었지만 현 씨에겐 큰 돈이었으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학교 때까지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알지? 비록 아들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상환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현 씨 부부가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아들을 대학 보내줬다고 말할 수가 있었죠. 알아요. 바로 취직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경쟁사회잖아요. 저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엄마 아빠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럴 만큼 여유롭지가 않잖아. 물론 보내려면 어떻게든 보낼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현 씨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현 씨 부부의 미래도 걱정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줍시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취직을 잘해야 우리 집 살림도 피는 거라면서 말이죠. 꼭 갚는다잖아. 나는 승록이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도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취직하는 게 애 미래에 좋을 거 아냐. 아들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법이야. 현 씨는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싶었습니다. 현 씨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꼭 갚는다며 간절해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나중에 입 닦으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죠. 아들의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만 돕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현 씨 부부의 지원을 받아서 1년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죠.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자격증 공부요. 어학연수 다녀오면 취직할 수 있다며? 어학연수는 요즘 필수 코스고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엄마, 아들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현 씨 부부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취직하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어학연수, 아니, 대학 학비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줄 수 있어? 150만 원씩 드릴게요. 대신 취직할 때까지는 도와주세요. 아이고, 월급 받으면 다 줘야겠네. 좋은데 취직할 거예요.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들은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각서야? 그래도요.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너 그 말 틀림없지? 당연하죠. 아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현 씨는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깼습니다. 하지만 현 씨에게도 일종의 투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미래에 엄마 아빠가 투자하는 셈 쳐.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갚아야 하는 거야. 알지? 엄마 아빠 연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물론이죠. 그러고 아들은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학원비나 생활비 등은 전부 현 씨의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나올 것이 없어서 아파트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합격할 거예요. 아들이 이토록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기업은 박봉이라며 꼭 큰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야. 소신대로 해봐. 그런 아들을 현 씨는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생활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능력이 닿는 한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담처럼 이듬해 현 씨의 아들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현 씨 집에 찾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먹여 살린다고 현 씨 부부가 한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했죠. 엄마, 약속 지킬게요. 봉투 안에는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주면 넌 어떻게 해? 좀 더 자리 잡히면 주지. 아니에요. 저 생활할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첫 월급에서 떼어낸 돈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금액이 맞았습니다. 현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돈이었죠. 다음 날 현 씨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승록이 생활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매달 나갔던 돈이 사라지고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현 씨 부부는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준 돈으로 처음 한 일은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부터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앞으로도 하나씩 치료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매달 나가는 돈이 크니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 걱정도 없고 소박하게만 살면 돈 걱정은 없을 테니 건강을 챙기자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막 취직한 아들한테서 돈을 받아. 약속은 약속이지. 좀 매정한 거 아닌가? 나는 딱 그것만 받을 거야. 그 이상은 안 받아. 그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거든. 현 씨의 사정을 아는 누군가는 현 씨를 매정하다고 했지만 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현 씨가 빚을 지어가며 지원을 했던 아들이니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차도 샀다며 자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 대출도 잘 나와서 제 돈 거의 안 들여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현 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은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수진이는 네가 우리한테 생활비 주는 거 뭐라고 안 해? 그거는 미리 말을 꼭 해야 하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말했죠. 제 사정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효자라고 좋아하던데요. 정말? 그러면 다행이고. 결혼할 사람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싫을 만도 한데 오히려 반겼다고 하니까 현 씨도 기뻤습니다. 이해심까지 넘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왜? 승록이가 이달에 100만 원만 보냈네요. 그래? 실수했나 보지? 이런 걸 실수할 애가 아닌데.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채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100만 원만 들어왔죠. 혹시나 남편의 말처럼 실수인가 싶었는데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의도된 금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저희가 이달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요. 대신 다음 달에 채워드릴게요. 그래. 뭘 하길래 50만 원을 덜 줘야 할 만큼 사정이 안 되나 싶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더 주겠다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식사 좀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들이 결혼하고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뒤로는 방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초대에 오랜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던 남편이니 당연했습니다. 남편과 현 씨는 무척 들뜬 기분으로 아들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걸 준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처럼의 방문이니 말이죠. 김치도 한 통 챙겨. 무겁게 김치까지 들고 가자고요. 요즘 사람들 집에서 김장 안 하잖아. 김장김치는 없을 거 아니야. 아무튼 유별나. 투덜거리면서도 현 씨는 양손 한가득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현 씨 부부를 초대한 건 그리 좋은 이유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승록 씨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있는 생활비 말이에요. 아오? 그게 왜?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 150만 원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현 씨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현 씨가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은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1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현 씨의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줄일 예정이에요. 100만 원씩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현 씨가 아무 말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뭐?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말보다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 들어갈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며느리의 말에 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0만 원에서 100만 원. 꽤나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아들네에게도 50만 원 차이는 느끼는 부담이 다르겠죠. 아시다시피 이 집도 대출이 껴있고요. 또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빠듯하네요. 그 말에는 현 씨도 크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결혼할 때 크게 보탬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무조건 150만 원씩 내놔라 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현 씨라도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형편껏 해야지. 현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 씨는 잠시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으니 사실 따져 물을 마음도 없어졌죠. 그 다음 달도 통장엔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을 할 때쯤에는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 씨는 자신이 점점 치사스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치졸해 보여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락을 안 했더니 150만 원씩 주던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줄은 것이었죠. 아들도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갚아주기로 했던 아들의 학자금 대출도 며칠 전부터 갚고 있었고 아들 생활비를 대주며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힘든 사람은 현 씨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준 돈을 모은 게 있고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비가 줄었다고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50만 원씩만 준다면 더 나이 들어서의 삶이 힘들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대출도 어느 정도 갚고 승진도 하고 그러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정말 약속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들 혼자 벌어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이 벌다가 수입이 반토막이 되니 힘들만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봐. 애기 사진 왔네요. 아이고 귀엽네. 언제 보러 갈 수 있대? 이번 주에는 사돈네가 와 있는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돈은 1시간 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현 씨보다도 멀리 살았죠. 그런데 더 자주 만나는 건 사돈네였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며 안사돈이 매주 방문했고 어쩔 때는 바깥 사돈도 와서 며칠씩 묵어간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주부였고 바깥 사돈도 퇴직을 해서 시간이 무척 많은 것 같았죠. 현 씨도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말년에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한가롭게 사는 산말이죠. 그런 사돈네가 부러웠습니다. 현 씨도 남편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에 바빠서 사돈처럼 아무 때나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이미 사돈네가 와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처녀 언제 결혼식 올린다고 했지? 사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 달에 결혼식이었습니다. 현 씨 부부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의 질문에 현 씨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여기 사돈 카카오톡 사진에 청첩장 같은 게 있던데. 한번 봐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요즘 일요일마다 일을 나가는 남편이라 어쩌면 혼자 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만에 안사돈의 카카오톡 사진을 찾아 눌러봤는데 익숙한 얼굴에 눈을 좁히고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청첩장 사진이 올라와 있더니 이번에는 웬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부부와 손주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사돈이 근사한 케이크 앞에서 비싸 보이는 가방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던 찰나에 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사준 샤넬. 장모 위에 500만 원 쓰는 멋쟁이. 500만 원? 현 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500만 원이나 하는 가방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현 씨의 아들이 사줬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구경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아들에게서 50만 원짜리 가방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죠. 2달 전 현 씨의 생일에는 생활비 2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총 70만 원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던 현 씨를 남편이 말렸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왜 사돈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러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애들 어렵다고 했잖아.
어려운 애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요. 아이고, 냅둬. 알아서 하는 거지. 남편이 긋고 말리는 바람에 현 씨는 아들에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쓰렸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당신도 속물 다 됐네. 비난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현 씨는 남편의 말이 속상했습니다. 멀쩡히 잘 사는 아들의 돈을 뜯으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돈을 받으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현 씨는 그 정도로 희생해가며 아들에게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도 부모 도움받아서 편하게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하고 했으면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요. 뭘? 생활비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애가 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생활비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50만 원도 못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준다고. 네. 수진이도 내년까지는 일을 쉬거든요. 그 다음에 새 직장 찾아본다고 해요. 그동안 저 혼자 벌어야 하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지만 현 씨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아들이 장모에게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니 말이죠. 약속을 아예 안 지키겠다는 거니? 무슨 약속이요? 취직하면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 아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벌써 3년 들였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집값도 보태주고 하던데 저는 결혼할 때 손 안 벌렸잖아요. 물론 형편이 안 되기도 했지만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기까지 현 씨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돈을 안 보탠 것은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님한테 매달 150만 원씩 드려요? 그것도 결혼해서요. 이러면 이혼감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뭐?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라며? 수진이가 착해서 그렇지. 솔직히 장모님한테도 용돈 한 번 못 드렸는데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눈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없다 하더니 사돈한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 거 모를 줄 알아? 조용한 것을 보니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카카오톡에 올려놨더라. 우리 사위가 사준 가방이라고. 장모 위에서 돈 쓰는 멋쟁이라고 말이야. 그건 용돈을 엄마한테만 드리니까 미안해서요. 그러면 그런 약속은 뭐하러 했어? 노후 책임지겠다며. 왜 그렇게 부담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노후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게 했어야지.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무슨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니고 방 얻어서 나가고 생활비도 다 됐잖아. 거의 30이 될 때까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약속대로 해. 아니, 힘들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가방 사드린 것도 그냥 보너스 나와서 사드린 거예요. 저도 괴로웠다고요. 저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아들한테 꼭 그렇게 큰 돈을 받으셔야 속 시원하시겠어요? 아들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매정한 부모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라는 이유로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노후 걱정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에 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사돈네가 살던 집을 처분해서 큰 집을 마련해 합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듣게 된 게 아니라 사돈 처녀의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형편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맞지? 그렇게 얘기했어. 잘했어. 그래야 서운하지 않으시지. 자식이 어렵다는데. 근데 명품 가방 얘기하시더라고. 헐. 그걸 아셨어? 잘 둘러댔지? 잘 얘기했어. 걱정 마. 자기 승진한 것도 비밀로 해. 또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자기는 거짓말 잘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80 넘으시면 생각해보자. 그때까지는 일하지 않으시겠어? 100세 시대잖아.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돈 부부는 60대에 둘 다 일을 안 하고 사는데 말이죠. 기껏 아들을 키워놨더니 엄한 사람만 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돈네와 합가를 하게 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 생활비는 끊어버리는 자식이라니. 참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지원을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현 씨도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현 씨는 결혼식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의 각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쓰고 지장도 찍었으니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현 씨는 법무사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돈을 보냈던 내역과 대출 내역 등을 뽑아서 각서와 함께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받든 못 받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내용 증명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정말로. 소송을 거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너도 꼭 약속 지키겠다고 각서 썼잖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하니? 평생 뒷바라지하고 빚까지 진 부모가 너무해? 아들이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매달 50만 원씩은 다시 드릴게요. 안 돼. 각서대로 150만 원이야. 아니면 전부 한꺼번에 갚던지. 아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아예 연 끊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제 말이 틀려요? 정당한 돈을 받겠다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그건 네가 원한 거 아니겠니? 150만 원씩 드릴 자신은 없어요. 대신 이번에 집 팔면 일부 드릴게요. 됐죠? 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계산 끝내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도 손주 얼굴 보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언제는 손주 얼굴 제대로 보여주기라도 했냐? 지금이랑 다를 거 전혀 없겠다. 앞으로는 안 찾아와도 원망 안 하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5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큰 돈이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금액과 비교하자면 여태 아들에게 드린 돈에 비하자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대출금만 겨우 갚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것에 아들은 답변이 없다가 또 며칠 뒤에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이걸로 끝내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승진도 했다고 하니 돈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현 씨가 순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자꾸만 빠듯한 게 말이 안 됐죠. 그래서 현 씨는 아들이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습니다. 더는 머리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있고 빚 없고 목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자 싶었습니다. 이제 밑 빠진 독에 밑을 떼었으니 독을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마냥 자식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신세가 되면 그것이 더 비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았습니다. 현 씨 부부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오롯이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죠. 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 있어?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그럼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 근데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전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부터 꼭 발바닥 티눈처럼 전 씨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끝이 이토록 비참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노력은 애초에 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아들과 이간질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겠다는 며느리. 이제는 손자마저 전 씨의 품에서 떼어놓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집 알기를 우습게 알고 친정만 챙겼던 것을 알지만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전 씨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직장에 들어가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들도 하나만 낳고 잘 기를 생각이라고 하니 전 씨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한 손주인 셈이었습니다. 동주야, 할머니가 간식 사왔다. 전 씨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말이죠.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동주 먹을 거? 동주 먹을 거 집에 다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어쩐지 탐탁지 않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 하지만 이내 눈앞에 보이는 손주의 모습에 전
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동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직 옹알이를 하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며 전 씨가 장바구니에서 이것저것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동주 먹으라고 과일이랑 간식이랑 사왔어. 마트에서 탐스러워 보이는 복숭아를 보았는데 무척 비쌌지만 손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복숭아 사오신 거예요? 그래. 집에 복숭아는 없지? 전 씨가 부엌에 들어가 복숭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동주는 아직 복숭아 못 먹어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부드러운 걸로 사서 동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전 씨가 쟁반과 칼을 챙겨 다시 거실로 가는데 그 뒤를 며느리가 졸졸 쫓아왔습니다.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털이 있는 과일은 아직 일러요. 과일에 이른 게 어디 있니? 오히려 어릴 때 이것저것 먹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음식 안 가리지. 아니에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껍질 싹 까주면 돼. 전 씨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물렁하게 잘 익은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겼습니다. 탐스러운 속살이 드러났고 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게 잘라서 손자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전 씨가 쥐고 있던 복숭아를 뺏어갔습니다. 손길이 다소 거칠어서 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 어머님. 정말 먹이면 안 돼요. 너무 정색하는 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지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반응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알았어, 얘. 안 먹이면 되잖아. 너나 먹어 그러면. 전 씨가 쟁반을 며느리 쪽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복숭아 한 조각이 쟁반 바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쟁반을 치웠습니다. 전 씨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온 지 10분밖에 안 되어 돌아가면 서로 더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웬 약을 꺼내서 애한테 먹이는 걸 보고 전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야? 아, 지난주에 동주 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서요. 약 먹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병? 네? 어머, 이리 봐봐. 전 씨가 아이를 훑어보자 피부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이고, 애를 어떻게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돼?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빤히 쳐다보는 눈길에 전 씨가 변명했습니다.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렇지, 하도 속상해서. 애 피부가 이게 뭐야? 전 씨의 중얼거림에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치료 잘 할게요. 그러니까 꼭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며느리의 말에 전 씨도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 씨가 장바구니에서 며느리 주려고 사온 소고기를 꺼내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잘 안 먹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며느리 때문에 겸사겸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늘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니 말이죠. 이거 너 먹어라. 그러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벌써 가시게요? 그래. 동주 아빠도 늦게 온다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식사는 하고 가시죠. 됐다. 집에서 먹지. 그러고서 집을 나섰는데 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꼭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른 입장에서 참아야지 했던 게 수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저런 태도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고기를 잘 먹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조금 마음이 풀렸는데 다음날 아들과 통화하면서 그 심사가 또 뒤틀렸습니다. 엄마, 동주 피부 동주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요. 뭐? 동주 엄마한테 애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안 그래도 자책하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소고기는 아토피 때문에 요즘 잘 안 먹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소고기 안 사오셔도 돼요. 그거는 동주 말고 동주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야. 동주 엄마 소고기 안 먹잖아요.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이나 갈비는 잘 먹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말해야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 안 먹으면 아들이 먹어도 되는 거고 말이죠. 아무래도 자기 처에게 한마디 했다고 따지러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 혼내려고 전화한 거니? 혼내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 동주 엄마가 그래? 아니에요. 어쨌건 동주 먹는 거든 피부병이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굳이 장을 봐서 들렸던 것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소고기는 가지고 왔을 텐데 잘 먹겠다더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꼭 이랬습니다. 며느리와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아들에게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때도 말이죠. 오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두 마디를 한 것 가지고 날카롭게 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 씨였죠. 며느리에게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다는 건 말을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려니 해요. 이렇게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 내가 그냥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아. 근데 꼭 일러 바쳐서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지게 해. 아이고,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빠 같은 남편 만나고 싶네.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넌 시집이나 가고 그런 말 해. 그래도 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하니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십 년을 더 산 자신이 어린 며느리를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진심은 아니었겠거니, 전달이 잘못된 것이었겠거니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정말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고자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압적인 시어머니보다는 딸처럼 챙겨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게 전 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오신다고요? 그래. 동주도 볼 겸. 아, 어쩌죠? 저 주말에 출장 가는데
동주 엄마도 일이 있어서 동주 주말 동안 장모님 댁에 잠깐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도 동주 없어요. 어? 왜 사돈한테 맡겨? 그렇게 중요한 일이래? 네. 동주 엄마도 지방에 잠깐 다녀와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봐줄게. 하루만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동주 엄마? 그렇긴 한데 처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동주 엄마 마음도 더 편할 거고. 아들의 말에 전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자신인데 왜 외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인지. 며느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겨. 아니면 내가 주말 동안 너희 집에 가 있을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극구 말리는 아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씨도 밀어붙였습니다. 한동안 손주를 못 봐서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집이 좀 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자신이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사양했지만 전 씨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동주 봐줄게.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니? 안 돼. 일요일 아침 일찍이요. 근데 친정에 맡겨도 돼요. 아니야. 나도 동주 본 지 좀 됐고 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전 씨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자 며느리가 난색을 하더니 결국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주의사항인데요. 꼭 읽어주셔야 해요. 뭐? 주의사항? 네. 애기 약도 먹여야 하고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여야 하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신도 자식을 둘 키운 엄마였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해서 별걸 다 준비했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애를 못 볼까봐 그러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맡기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전 씨는 애써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전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매번 이렇게 자신을 어른 대접을 안 해준데도 내 아들의 배우자이며 내 손주의 엄마이니 참았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전 씨의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동주 먹을 거 날짜별로 다 정리해뒀는데 왜 개수가 부족해요? 아, 동주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더 먹였더니 그래. 동주 소화기관 약해서 그렇게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줘. 그래도 종이에 적었잖아요. 꼭 시간 맞춰서 정해진 것만 주시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정해진 것만 먹고 사니? 어머님, 그래서 제가 친정에다 맡긴다고 했잖아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씨도 종일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고 밤에도 깨는 바람에 잠도 부족했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도록 아이를 봐줬는데 이런 말이나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보다 보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처신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너무나 예민했고 그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아이의 이것저것 확인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동주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니? 네? 내가 애 밥 많이 먹여서 배 터질 뻔했다고 그럴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 바로 돌아와야 했지만 아들이 저녁에 돌아오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동주 건강이 걱정되니까. 먼저 꼬리를 내리는 며느리의 전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라. 나도 서운해 할 줄 알아. 네, 결국 그날은 아들이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며느리는 전씨와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뭐? 회사를.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며느리 연봉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직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 때문에요. 그 말에 전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의 건강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엄마인 자신이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동주가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아토피도 너무 심하고요. 약한 천식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애 건강을 챙기더니? 회사 다니면서 애한테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희라니.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전씨의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네? 돈이요? 그래. 요즘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어머님, 그래서 저희도 맞벌이 여태하다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전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저들도 얼마나 골머리 썩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아무튼간. 일단은 알겠어. 아이고, 동주 아빠가 고생이 많겠다.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씨도 많이 심란했습니다. 손주도 걱정되고 아들도 걱정됐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힘들까봐 신경도 쓰였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주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거 말이에요. 제가 동주 잘 챙길 자신 없어서 동주 엄마 그만두게 한 거예요. 제가 미안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데? 동주 엄마는 이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편히 쉬는데 말이야. 편히 쉬다뇨. 지금 동주 엄마가 쉬려고 회사 그만두는 줄 아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뭐가 또 베베 꼬여가지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동주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몰라서 물으세요? 동주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왜 네 처 말만 듣고 엄마를 나무라는 거야? 그럴만하니까 그렇죠. 참,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주 넌 부모는 안중에도 없구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동주 엄마도 노력하잖아요. 노력? 너 동주 엄마가 둘만 있을 때는 눈에 쌍심지 켜는 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 더 말해봤자 며느리 욕하는 것밖에 더 돼? 겉봐라. 나는 이렇게 며느리 허물도 덮어주는데 동주 엄마는 늘 뭐라고 일러 바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자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주 아픈 건 걱정 안 되세요?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걱정되지 왜 안 돼?
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아들은 전 씨를 나쁜 시어머니 취급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쁜 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참는 건 너희가 알기나 해. 전 씨도 서러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괄시당하니 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앞으로는 동주 엄마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라더라. 아, 그래? 물론 딸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요. 근데 엄마, 이번엔 엄마가 좀 너무하긴 한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아픈 애 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집에서 논의 많이 하고. 아들 힘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다 걱정돼서 한 소린데 왜 그렇게 고깝게 듣는 거야? 듣는 사람 심성이 꼬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자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뭐?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쯤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면 곧장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안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원래는 일주일에 2~3번 봤다면 이제는 보름에 1~2번 보는 게 고작이었죠. 전 씨의 불만이 쌓여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하는 소식에 전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 어디? 울산이요. 뭐? 울산? 울산이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먼 거리였죠. 동주는 어떻게 하고 설마 다 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그렇게 멀리 간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 혼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도 다음 달이면 전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동주랑 동주 엄마는 1년 동안 처가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뭐? 사돈 내에? 네. 동주 병원 때문에 둘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전세 연장하고 둘이만 살면 되잖아. 저도 마음이 안 놓이고요. 동주 엄마도 장모님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외로울 거고. 그렇다고 친정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안 돼요? 뭐? 그럼 난 동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제가 가끔 올라오면 동주 데리고 올게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니? 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주랑 동주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네? 어머니 아버지 집에요? 그래. 우리도 방 2개나 남어.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와서 살만 하잖냐? 불편하죠. 너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들 불편하게 한 적이 있어? 저도 없이 동주 엄마가 어떻게 시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친정이랑 같아요? 다를 게 뭐야? 나도 동주 엄마 딸처럼 생각해. 나도 내 손주랑 같이 살고 싶다고. 동주 병원 다니는 것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전 씨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많이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1년 뒤에 돌아와요.
그때 다시 좀 큰 집으로 구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는 실컷 보실 수 있잖아요. 1년 뒤에 나 손자 보라고? 중간중간 찾아뵙는다니까요. 결국 전 씨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 아들도 뺏어가려고 그러더니 손자까지 뺏어갈 작정인 듯 했습니다. 전 씨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동주 아빠 없는 동안 빈자리를 우리 가족이 채워야지 왜 사돈한테 가니? 너 매번 그렇게 친정만 챙기는 건 알고 있다만 그래도 시부모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이 있어? 그러자 잠시 말이 없던 며느리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딸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죠.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여전히 한마디를 지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어찌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까칠한지 전 씨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가 시모인 나한테 건방지게 말해도 동주 아빠한테 입도 뻥끗 안 했어. 너희 둘 사이 틀어질까 봐. 자기 엄마 욕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뭐니?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고. 그런데도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뭐? 못 살겠다고. 네.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거겠지? 어머님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절에도 아가씨 빼고 저만 설거지 시키셨고요. 고깃집 가면 저만 집게 잡고 굽게 하셨어요.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한 점도 제대로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동주 나왔을 때도 출근하는 아들 잠 못 잘까봐 걱정하셨고요. 동주 아플 때마다 제 탓하셨고요. 제가 아플 때도 동주 아빠 밥 차려줬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어머니랑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 자신이 무척 나쁜 시모 같지만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이었을 뿐이고 전 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너야말로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지. 그리고 꼭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 어머님 이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전 씨 탓을 했습니다. 어머니, 동주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보낸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이러니? 내가 그래도 동주도 봐주고 동주 엄마도 많이 챙겼어.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전 씨는 거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또 그러시면 저도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연이라도 끊겠다는 말이야. 자꾸 그러시면요. 이거 봐라.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동주 엄마가.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동주는 나한테 유일한 손자야. 이만 끊을게요. 편히 지내세요. 끊어진 전화. 전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봐. 엄마 전화 받으라고. 그러자 딸이 자초지종을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냅둬요, 엄마. 엄마 전화 안 받겠대요. 언니랑 동주는 사돈어른 댁으로 들어갔대. 뭐? 끝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손주를 못 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꽤 지나서 아들네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짐을 뺀 후였습니다. 아들도 지방으로 벌써 내려갔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연을 끊어도 자신이 끊자고 해야 할 판인데 먼저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딸이 가끔 위로해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다 전화를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정순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 줄 알았더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떠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했죠. 혼자서 살다 보면 자식들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정 씨와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정작 부모가 자식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것에 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자식이 셋이나 됐는데도 정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년에 돈이 없으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서야, 그래서 버림까지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가 가여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참 딱했죠. 정 씨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 갑자기 가버린 남편 때문에 정 씨는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자식 셋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편이 떠나자 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식들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고 많진 않아도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겐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정 씨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가져본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도 번듯하게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했잖아. 나는 언니 보면 너무 대단해 진짜. 나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아이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우리 찬이 시집 갈 때는 몇 푼 보태주지도 못했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한 푼도 안 줬는데. 너희는 돈 걱정은 없잖아. 정 씨는 미국에 사는 여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이 하나인데 딸 부부와 함께 이민을 가서 못 본 지 벌써 5년이 다 돼갔습니다. 정 씨와는 처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남편도 곁에 있으니 먼 타지에 있어도 정 씨는 여동생이 부러웠죠. 정 씨는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했으니 큰 집은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공간이긴 했습니다. 평생 식당일, 시장일 등을 하며 세 자식을 뒷바라지했지만 70이 넘은 지금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이든 뭐든 작게 줄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는 여동생과 30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 할 말이 많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거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작은 집이었지만 사람이 하나라 그런가 늘 허전했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과 시든 배추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서 일주일 내내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새로 음식을 하는 게 귀찮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버릇 아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세 자식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을 때는 늘 식탁이 꽉 찼었는데 이제 혼자 먹을 간단한 끼니조차 준비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지만 벌써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아마 점심은 건너뛰게 될 것이었죠.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면서 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들이 꼭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그곳에 자식들이 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더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밥 먹으며 제잘거리던 자식들이 성가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정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광고 메시지밖에 오지 않았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은 오전에 여동생과 전화했던 게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정씨의 어깨가 튀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인가? 정씨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물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장갑을 겨우 벗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신호음이 멈출까봐 얼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홍보 전화였습니다. 정씨는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씨는 1시 반쯤 되었을 때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니 자신이 먼저 걸어보았죠. 큰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일 것 같아서 큰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찬우가 잘 지내니? 아, 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 없죠. 밥은 잘 먹고 다녀? 바쁘다고 그래서 전화를 못 해봤는데.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보름이 넘어갔습니다. 바쁘다길래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더니 아들이 먼저 거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아들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회사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점심시간인 줄 알고 전화했지? 잠깐 안부 좀 물으려고.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린다니까요. 정씨의 말이 조금 길어지려고 하자 아들이 다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알았다. 끊자. 잘 지내고. 네. 쉬세요. 정씨가 마지막 인사말도 끝맺지 못했는데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정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금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보름을 기다렸는데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좋네. 달리 아픈 곳도 없는 것 같고 바쁜 걸 빼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오후에는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도 하도 봐서 그런지 늘 봤던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면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나 북적북적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옛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4,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도 했습니다. 또 저녁에 집에 오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막내딸까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팔아서 자식들 결혼하는 데 보탰죠.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꼭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자식들. 나중에 보답할게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인생의 종착역은 홀로 남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아파트와 또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휴대폰. 그것이 정 씨의 현재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정 씨는 또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미역국과 똑같은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미역국을 다 먹을 때까지는 내일도 똑같은 메뉴일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오히려 그리웠죠. 어느 날 아침 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둘째 딸 찬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 정말? 애들도 같이 온다고? 애들 아빠 출장 가는데 좀 길게 집을 비울 거라서. 나도 모처럼 휴가 받은 것 같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애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바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위의 성정을 아는지라 딸이 고생하는 걸 늘 걱정하곤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도 바쁜 건 알겠지만 정 씨에게 연락도 뜸했기 때문에 내심 서운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오지도 않았고 말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에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기까지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잡채? 정 씨는 5일 동안 3번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전화를 거는 것에 눈치를 봤을 텐데 핑계가 좋았습니다. 잡채 애들도 잘 먹어. 근데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애들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나도 장 보러 다녀와야겠다. 정 씨는 마치 명절 준비를 하듯 분주해졌습니다. 재료 목록을 적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불고기용 고기,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 평소에는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손 많이 가는 음식은 해먹지도 않았습니다. 잡채가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네가 자주 해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소고기도 비쌌고 말이죠. 손주들 잡채 해주려고 하니까 좋은 걸로 주세요. 시장에서 몇 번이나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양손은 무거웠고 땀도 송글송글 나는 것 같았지만 정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찬장에 보관해두고 1년에 몇 번 꺼내지 않는 식기들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오기로 한 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통화할 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했기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어련히 잘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식탁은 다 차려진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까봐 TV도 꺼둔 채였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었을 때 정 씨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고 있어? 차가 막히나 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긴 했습니다. 딸이 집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못 가. 뭐? 이게 웬 말은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정 씨는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음식들이 전부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애들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왔대.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정 씨는 혼이 빠져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강서방도 좀 쉬어야 되고 집밥도 먹고 싶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강서방만 놓고 가버리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면 강서방도 같이 오면은 안 돼? 이거 밥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잡채? 강서방 제주도 갔다 왔는데 또 1시간 동안 운전하라고 하기가 미안하네. 어떡하지? 잡채는 엄마 먹어. 냉장고에 넣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갈게.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잡채뿐만이 아니라 정 씨가 준비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너무 허탈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 전화 준다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화 건너에서는 아이들인지 사위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만 끊을게.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 정 씨는 잘 차려진 상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죠. 다 같이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는데 정 씨는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첫 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정 씨의 74세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인 탓에 자식들이 올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서도 전화가 안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축하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 씨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뭐하니? 잘 있어? 나야 늘 잘 있지. 근데 어쩌지? 나 지금 통화가 힘든데. 일하고 있어? 회사야. 나중에 할게. 10초 정도 짧은 통화에 정 씨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내 생일에 내가 직접 전화를 건 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화라니. 정 씨는 이번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미야. 지난번에 시간 되면 오겠다고 했잖아. 언제쯤? 엄마, 잠깐만 나 애들 픽업하고 있어서 운전 중이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정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끊어진 전화.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었지만 정 씨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생일은 특히나 쓸쓸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찾아오지는 않아도 전화통화 정도는 하곤 했는데 이제 자식들의 기억에서 부모란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혼자 남겨진 부모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차고 넘칠 테니 말이죠. 정 씨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종일 TV를 보고 저녁밥도 먹고 자리에 누우니 9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려던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잤어. 찬욱이 네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누가 들으면 저는 전화를 안 하는 줄 알겠어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퇴근하고 밥 먹는데 고사리 반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났죠. 정 씨는 아들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 씨가 해주는 고사리 반찬을 참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걸로 전화를 주니 생일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 혹시 어머니 따로 적금 들어두신 건 없으시죠?
적금? 네. 급하게 좀 필요한 돈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적금은 너희 결혼할 때 탔겠지. 지금은 하나도 없어. 적금은커녕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한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식들 부담 주지 않으려면 적당히 살다 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연금도 적고 매달 자식들이 20만 원씩 모아 용돈을 주는데 그런 정 씨에게 돈이 있느냐 묻는 아들의 질문이 우스웠습니다. 아, 없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길래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혹시 어머니 아파트는 대출 좀 나올까요? 아들은 정 씨의 물음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나와도 몇 푼 안 나오지. 그러자 실망한 듯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주무세요. 그러더니 뚝 끊긴 전화. 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더니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엄마의 생일도 모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자식들 중 누구도 나중에 전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 씨의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한 단골 대사일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모로 누워서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서러운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 씨에게는 자식들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식들에게 부모란 이웃이나 직장 동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먼 친척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씨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아들네 가족이 전부 해외로 나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나 보면 많이 보는 아들네. 그 먼 땅까지 가게 되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도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가 여동생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3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1, 2년은 더 머무를 수도 있고요. 애들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지만 한국과는 다를 테니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할까 하는데 찬미랑 찬이한테는 제가 연락했거든요. 다음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셋이 다 같이 오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칠순 때조차 따로따로 만나 식사를 한 게 고작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나 싶자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도 마냥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족이 다 모이면 인원이 10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약속된 날에 며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좋았는지 얼굴이 무척 밝았습니다. 곧이어 딸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좁은 집안이 터질 듯했죠. 더 먹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먹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이 물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엄마 생일이 언제였지? 그러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생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맘때인 것 같았는데. 어? 지난 것 같은데. 그러자 정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지난 생일에 서러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채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이었네? 일이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요. 뒤늦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런다고 그날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했던 걸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화 안 하셨구나. 엄마, 삐졌구나? 그러게. 매일 전화하더니 한동안 없었잖아. 그런데 자식들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정 씨가 매일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매일 전화를 하다니? 에이, 전화 자주 하긴 하잖아. 매일은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말투로 내뱉는 말에 정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분 나쁠 만도 했습니다. 정 씨는 도통 통화를 못해서 외로운데 자식들에게는 가끔 정 씨가 전화하는 게 매일처럼 느껴진 것이었죠. 너희가 전화를 하도 안 하니까 그렇지. 전화를 안 하다뇨. 그래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들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이 대답만 들어도 부모와 자식의 온도 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곤란한 적도 있는데요. 회사에 있을 때? 서로 공감을 하며 말을 주고받는 자식들. 점심시간에 전화한 거잖아. 점심시간이라도 회사에서는 한가하게 통화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고요. 아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한가할 때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정 씨도 섭섭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정 씨가 전화하는 시간이 잘못됐으면 저들이 먼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가한 때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언제 가며 밥은 언제 먹으며 잠은 언제 자는지 단 5분도 부모에게 못 쓰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정 씨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돈 없다는 소리에 전화를 그렇게 끄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차마 그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애써서 목구멍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렇게 다시 볼지도 모르는데 기분 좋은 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런 대화조차 정 씨의 탓이라는 아들.
너희 정말 너무한다.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늙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니? 이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돈 대줄 때는 나중에 갚겠다. 나중에 호강시켜주겠다. 잘도 속살거리더니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 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앞으로는 나도 너희 없는 사람처럼 살게. 엄마, 보답은 무슨 보답? 전화 한 통도 귀찮아 하는데 진정하세요. 이만 가봐라. 다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일부러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집스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식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아들에게서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라는 말이었죠. 정 씨는 그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이유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재료도 별로 없어 시장을 가야 하는데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낮에는 불도 켜고 있지 않았는데 앞 건물 때문에 낮에도 어둑한 거실에서 종일 TV만 켜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소음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지면 더 우울해졌으니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중 누군가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건 여전히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지만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 말이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정 씨는 평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 씨가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이국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큰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렇대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 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웬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 정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가 오래전부터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렸어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꼭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입 닦을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너 돈 없는 거 아니었어? 그때 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돈 없다니까 화를 냈잖아. 화를 내다뇨. 제가 그때 좀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집 처분하고 하느라 잠깐 사정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정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 씨가 아무래도 크게 오해를 한 듯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시차도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딸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딸들은 정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프면 말을 해야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나 봐. 엄마는 안 아플 줄 알았어. 지난번에는 미안.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 씨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한 달 내내 속으로 욕만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서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고 매달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퇴원 후 정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준 돈으로 혼자서 근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갔다가 그날 돌아오긴 했지만 혼자서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려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두할 게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한 듯 보였죠.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붙들고 원망을 하지도 빈 식탁을 보며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고 부모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혹여나 자식이 서운하게 한다고 한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4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독립. 그것이 정순옥 씨가 얻은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